기술이 발전하면서 맨날 새로운 거 나오고 뭔가 되게 좋아서 바로 쓰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는 순간들이 가끔씩 있죠. 스마트폰, SNS부터 시작을 해서 카페인, 설탕, 흡연까지 단순히 습관으로는 시작을 했겠지만 뇌에 어떤 균형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의존도가 생겨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뇌의 효율이 좀 떨어지면서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중독의 결과는 또 도파민의 과부하, 그리고 인내심의 저하라든지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죠. 자기의 통제력이나 중독의 악순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어느덧 갑자기 생겨 있는 상황이 있죠. 되게 기분이 좋은 자극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현실에 대해서 만족감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중독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무래도 세상에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중독에 빠지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빠지는 중독의 위험성을 이해를 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널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콕콕! 중독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무거워요. 그 말을 꺼낸 순간 갑자기 진짜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일상에 있는 아주 단순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SNS 중독, 맨날 핸드폰하고 같이 있는데 이건 사실 한참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숏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는 순간들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숏폼을 통해서 뭐 달려볼까요 콘텐츠를 소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플랫폼에서 숏폼을 그냥 넘기면 바로 자극을 받고, 이게 아니면 또 넘기고 그게 맞으면 찾은 것처럼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중독 걸리기가 진짜 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숏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소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시장에 무지무지한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전 세계의 미디어 숏폼 시장이 CAGR라고 해서 예상 성장률을 말하는 건데 30%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2024년에는 전 세계 숏폼 시장이 48조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었어요. 그게 점점 아주 커지고 몇 조 원 기준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2032년이 되면은 41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요건 그냥 숏폼 시장 규모만 말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도 쓰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2025년만 두고 봐도 숏폼에다가 광고 예산을 쓰려고 하는 돈이 약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플랫폼 이름을 대기 시작하면 진짜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숏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 말고도 트위터였던 X, 심지어 뭐 커리어를 위한 되게 유명한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서도 숏폼을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잡코리아 같은 건데 여기다가 숏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플랫폼마다 숏폼이 거의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숏폼이 왜 그렇게 인기 있냐면 도파민 분비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도파민은 우리 뇌 속에서 보상 효과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서 어떡하지 찾았어 할 때 그 좋은 기분이 생기는 거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조금씩 공급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넘기면서 보니까 장시간 동안에 도파민이 계속 쭉쭉쭉쭉쭉쭉 링거를 맞듯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는데 숏폼이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의력이 또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많이 하게 되면 실제 세상에서 도파민이 공급되는 속도보다 여기서 더 빠르게 더 자주 주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은근히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되게 심각한 마약들과 같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카인도 도파민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숏폼이나 SNS 중독이 있을 경우에 코카인하고 유사
유사한 수준의 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위험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끝났어요.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핸드폰을 한번 봐요. 그러면 이 플랫폼들은 주로 쇼폼을 보게끔 유도를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보게 돼요. 하나 보면은 끝도 없어요. 계속 넘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15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다가 진짜 제 시간이 그냥 어딘가로 증발이 되어버려가지고 허무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기분 좋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콘텐츠 종류 중에서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터졌다.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스캔들이 생겼어. 어디 정부가 무슨 이슈가 생겼다. 어디에 전쟁이고 어디에 뭐 전염병이고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되게 부정적인 콘텐츠 위주로 약간 낚시하는 콘텐츠가 있죠. 이런 거 한두 가지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계속 보게 되고 요거를 계속 보게 되고 하는 행동을 영어권에서는 doom scrolling이라고 합니다. scrolling이라고 하면은 넘기는 행동이거든요. doom이라고 하면은 세상이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망한 것을 찾는 스크롤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걸 끈 순간 갑자기 세상이 되게 약간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doom scrolling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숏폼의 중독으로도 생기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숏폼만 있지는 않죠. 우리가 항상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SNS에 대한 중독이 사실은 있어요. 심지어 그냥 알림에 대한 중독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하는 행동들이 있죠. 톡이 온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본다. 아니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꺼내서 확인한다. 어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에서 알림이 와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좀 소식을 볼까 해서 확인을 하는 주기들이 있죠. 뇌가 그 주기에 익숙해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알림이 오진 않아도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뇌 반응이 생겨요. 그러니까 핸드폰 옆에 두고 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의존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2023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청소년들 중에서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이 수치가 점점 높아져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같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시대인가? 그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NS 중독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눈알을 두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각자 알고리즘을 더 개선을 시켜서 더 도파민을 주게끔 하고 의존을 하게끔 하고 있는 건데 어느덧 그 콘텐츠가 썩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콘텐츠가 됐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인풋에 대한 중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번 교양적인 것만 보고 계시면은 좋은 거에 대한 중독이 생기는 거지만 그 내용이 만약에 좀 부정적이거나 자존감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비교의식을 좀 키우는 자격지심을 만드는 그런 거라면 점점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사율 증가가 이런 플랫폼들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인 걸로 밝혀졌어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가족들이 실제로 또 경험한 게 많으니까 미국에서 메타, 스냅챗, 틱톡, 디스코드 이런 회사들을 고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이런 부정적인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을 하거나 거식증이 생겨서 결국은 건강 문제가 생겨서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 고소를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AI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 경우가 있어서 AI를 만든 회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최근에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진짜 이런 중독들이 정말 큰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심각한 건가? 좀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서 진짜 과연 그럴까 싶을 수도 있는데 진짜 간단한 조기 증상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은 불면증을 진짜 쉽게 유발을 합니다. 손 떨림 현상이라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안기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을 어디 두고 왔는데 약간 불안해지는 이거 있죠. 그건 이제 중독이 생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존도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걸 접하지는 못하니까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 대한민국 불면증이 너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핸드폰 때문인 것 같아요. 핸드폰이랑 조명 둘 다 백색 조명을 정말 많이 써요. 이제 백색 조명은 블루라이트가 들어있다 보니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를 못하게끔 억제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할 때 불이 켜져 있었다가 바로 끄면은 졸리지를 않은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블루라이트가 나오면 잠을 자기 전까지 계속 보고 있을 때 이것도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핸드폰들은 그런 걸 또 차단을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뭐 블루라이트 안 나온다, 블루라이트를 줄였다라든지 이런 거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젠 밤늦게까지 이걸 봐도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블루라이트는 줄었으니까 멜라토닌 분비는 가능. 그렇지만 도파민 계속 받고 있으면 뇌가 잘했다를 알려주고 있으면 잠이 들어요? 당연히 안 들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은데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쭉 핸드폰을 봐요. 딴 데 핸드폰을 안 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아니더라고요. 딱 보니까 침대에 책을 볼 수 있기 위한 삼각대 같은 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핸드폰 잡이로 만들어서 이제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거를 잡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잠이 안 오는 거고 이거에 대한 중독이 명확하게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고도 있고 답답한데 어떻게 바꿀지를 모르겠는 것 뿐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핸드폰 금단 캠프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한 5년 전이었나 프랑스에서 창업을 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만들었던 창업 상품이 어디 답사 가는 거 있죠. 그런 거 대신에 팀원들한테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행이에요. 여행 챌린지인데 그 여행을 핸드폰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 코스 중간중간에 힌트가 심어져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KTX 타면 안 된다 라는 규칙이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핸드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창업을 한 회사가 중간중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미 설계가 돼 있으니까 팀인데 같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과정을 핸드폰 없이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구매한 회사 입장에서는 팀원들 사이의 협업이 또 좋아지고 핸드폰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고 또 여행을 하고 되게 좋은 점이 많았으니까 핸드폰 중독을 배경으로 둔 금단 상품이나 금단 사업이 생길 정도로 큰 이슈인 것 같아요. 핸드폰, SNS, 쇼폼 이런 새로운 기술들 때문에 생기는 중독들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중독들이 있어요. 그런 중독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이죠. 흡연과의 싸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지만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나라마다 다르고 시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부여를 하거든요. 담배세가 많은데 소비를 좀 낮추고 싶으니까 과세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금연구역도 확대를 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나라 차원에서 흡연율을 좀 낮추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근데 동시에 담배 기호에 따라서 담배의 어떤 기술들이나 상품이 또 발전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냥 일반 담배보다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액체 전자담배 혹은 열 기반 전자담배 되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담배에 대한 의존증이 있는데 이거를 끊을까 고민을 했다가 일반 담배에서 그냥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경우도 많아요. 중독에서 벗어나기에 썩 쉬운 환경은 아니다 라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인지 흡연 비율을 봤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흡연 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길 가다가 옛날만큼은 눈에 보이진 않은 게 금연구역들이 약간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비율은 꾸준히 높은 편이에요. 한국은 10명 중 2명 정도가 되는 수준이에요. 한 19%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10명 중 1명 꼴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성별 차이도 되게 뚜렷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남자들 중에서 10명 중 3명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6%밖에 안 되니까.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사실 5년 만에 또 증가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금연할 의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금연을 할 의향이 있는 흡연자가 요즘에는 13%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게
그게 2005년 이후부터 가장 낮은 수치를 최근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아직까지도 이 흡연과의 싸움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계획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의지만을 가지고 바로 금연을 하자라는 거가 쉽게 실현되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의존도에 대한 통계들이 있는데 그런 통계에 따르면은 흡연의 중독성도 사실 마약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그래서 금연을 하고 싶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금연하는 게 좋겠죠. 왜요? 왜냐하면 흡연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악영향들이 많으니까요. 경제적인 손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계속 구매를 하다 보면 1년 중에 수백만 원을 쓰게 되는데 그걸 건강을 위한 거를 쓰게 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건강의 악화도 사실은 있어요. 심혈관의 질환도 생기고 뇌졸중의 위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뇌출혈이 있으셨는데 그 뇌출혈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들 중에서 술도 있고 담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카페인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의사가 계속 말해주는데 이 세 가지를 아버지가 끊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심혈관의 질환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거고 뇌 기능에도 사실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앞에서 SNS나 쇼폼이라든지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담배는 뇌 보상 시스템을 왜곡시키기도 한대요. 원래 의존증이 생기지 않거나 자연적으로 잘 돌고 있으면 도파민을 더 찾게 되는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만 왜곡이 되면은 더 도파민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뇌가. 그리고 연구도 해봤다고 하는데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있죠? 이 니코틴 중독이 사실 다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흡연도 물론 다른 중독이랑 마찬가지로 애초에 중독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그런데 시작을 했으면 중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연 같은 경우에는 흡연은 그만해야 될 것 같다, 극복하자, 그냥 금연해라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흡연 중독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과 미국도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해요. 미국에서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38.3%가 보조제랑 상담을 사용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의지만으로 그만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금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뇌가 이미 중독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의지로는 뇌과학적인 거를 바꾸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서 사람들이 보조제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NRT라고 해서 니코틴 대체 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조제들은 주로 패치나 껌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약간 금연껌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조제를 사용했을 때 금단 증상을 조절을 하는데 도와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 금단 증상을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극복하는데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금연 성공률이 이런 보조제를 사용했을 때 안 사용했을 때보다 2배 정도 더 높아져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30년 넘게 이렇게 계속 널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조제를 안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직접 자기만의 의지로 중독을 극복해야 되겠죠. 금단 증상을 혼자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6개월 동안 금연 시도를 한다고 쳐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금연을 혼자서 자기만의 의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100명 중 3명 밖에 성공하지 못해요. 97%가 실패해요. 정말 실패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지로는 어렵다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조제는 우리한테 도와주는 방법은 NRT라고 해서 니코틴 대체 요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그러니까 우리가 흡연을 하고 있으면 니코틴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금단을 하게 되면은 공급이 아예 없어져요. cold turkey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공급이 갑자기 끊어졌을 때의 금단 증상을 직접 알아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NRT를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양의 니코틴을 공급을 해줘서 증상을 느꼈을 때 극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해외에서는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아니면 영국에 있는 보건기관 같은 데에서는 NRT를 실제로 1차 금연보조 치료제로 권하고 있어요. 금연에 대한 결심을 할 거면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가치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못 끊는 가능성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니코레트에서도 NRT 보조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금연껌이 있고 금연 패치가 있어요. 약국에 가면은 처방 없이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보조제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껌처럼 그냥 씹으면 안 되는 거고 사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을 읽고 약을 복용하듯이 적정한 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식으로 올바른 사용법을 지켜야 니코틴 중독을 이겨내는데 효과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금연할 때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NRT 치료법 같은 것들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혼자서 했을 때 사실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금연을 좀 응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 혹은 금연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씩 성공 확률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통 해외에서는 이 NRT를 상담이랑 같이 붙여서 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니까요. 금연할 생각이 있으시면 금연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금연을 시도하실 거면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만약 금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니코레트와 같은 그런 금연 보조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속 중독들이 생기고 있죠. 우리가 SNS, 스마트폰, 게임, 카페인, 설탕부터 흡연까지 중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세상인데, 그 중독에 걸리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독이 생겼을 때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주변에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이 정말 필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유혹이 있는데 이겨내려고 하는 행동이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직접 금연을 해봤거나 성공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이나 이야기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꼭 전문가와 같이 조언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주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바이.